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간만에 뵙죠? 자, 여러분들 얼굴 해석 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착각인가요? 자, 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더 가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100%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까지 한 80% 정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기본 강의할 때. 근데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그 사이 정도 이제 끌어올리시다가 1차 그 시험 보기 한 3개월 정도 전부터서는 이제 약 90%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 정도 끌어올리는 타이밍은 시험 보기 제 생각에는 한 3주 정도 전, 3주 정도 전에서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100% 정도 가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원래 시험이란 막판이 중요한 거예요, 막판이. 근데 물론 막판에 그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막판에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잠깐만 진행하고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오리엔테이션 때는 세 가지를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차 시험에서의 원가 관리 회계가 뭐냐, 이거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자 1차 시험은 1교시 2교시로 구분해서 시험 보는데, 자 원가 관리 회계는 2교시에 있어요. 2교시에. 자 선택 과목하고 선택하고 회계학 개론, 이렇게 2교시 있죠. 자, 이 회계학 개론이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합이죠. 자, 선택법이 40문항 나오고 회계학 개론이 40문항에서 토탈 80문항을 80분 만에 치는 거죠. 80분 만에. 그래서 토탈에서 80문항인데 80문항을 80분 만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꽈락 없어야 되니까 40점 이상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 중에 원가회계는 요게 60%, 회계학 개론에서 이게 40%예요, 항상. 그러니까 40문항에서 40%니까 16문항 나온다는 거죠. 16문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득점 수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1문항에서 12문항을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맞추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분 만에 80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1분인가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택법은 보통 합격생들을 놓고 보면 30분, 3대 5다, 그다음에 회계학 개론 50분 정도 이렇게 투입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맞습니다. 선택법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덜 소요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꽈락을 넘기면 안 돼요. 여기서는 고득점을 해야 되고, 회계학은 일단 꽈락 넘기면서 한 50에서 60점 정도는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한 80점 이상. 90점? 맞아도 됩니다. 자, 어쨌든 3대5, 30분, 50분 투입하는 거니까, 자,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40문항을 50분에 푸니까 한 문항당 1.25분, 즉 1분 15초 정도 되겠죠. 1분 15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40문항을 다 우리가 안 풀겠죠. 자, 원가 관리에게도 보통 한 두세 문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세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풀라고 해서도 안 돼요. 시간을 억수로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 날린다고 보면 한 문항당 1분 30초 정도 잡으시면 되겠지. 1분 30초에 풀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어떤 문제는 30초 만에 풀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는 2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에서 1분 30초 정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내에 풀 수 있는 건 일단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근데 2분이 넘어가는 문제는 아예 손도 대서는 안 돼요. 풀 수 있다 하더라도 2분 넘어간다고 하면 손 안 대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남았다고 했을 때. 물론 남지 않아요.
문제는 절대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가장 나중에. 자, 그래서 1분 30초. 그래서 맥시멈 2분. 자, 요 정도 문제만 푼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다. 평균적으로. 평균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가장 많이 걸렸을 때 기준으로 2분. 자, 보통은 1분 30초. 평균적으로. 근데 어떤 문제는 1분도 안 걸릴 거다. 서술형 같은 것은. 자, 2분 이내 1분 30초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시험은 이러하고 여기에서는 한 50점 이상 60점 정도 맞으면 훌륭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80점 정도, 7, 80점 최소한. 평균을 60점 이상 맞으려면 여러분들 6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다 득점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출제 경향을 잠깐 언급드리면, 자,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파트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기출문제를 쭉 봐보면 원가회계가 약 48%야. 관리회계가 약 52%. 거의 반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2차는 원가회계가 약 39%, 관리회계가 약 61%. 그러니까 2차는 약 4대 6 정도로 관리회계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 1차는 거의 반반 나와요, 1차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 1차는 거의 반반이구나. 그러니까 원가회계 파트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개선형과 서술형 이렇게 구분해 보면 거의 개선형이에요. 그러니까 개선형은 나머지 문제니까 서술형이 약 0문제에서 2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 평균에서 약 한 문제 정도 서술형 나온다. 서술형은 자주 나오는 장이 있다. 자주 나오는 서술형이 있다. 그리고 서술형은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들? 객관식에 있는 서술형만 공부하셔도 충분할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시험 공부 방법. 자, 객관식 원가 관리회계 수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 생각에. 자, 순서를 좀 정해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는 일습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습을 하는 게 좋아요. 객관식 수업은 수업 시간에 복습하는 거야. 일습을 해갖고 수업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복습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일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자기가 자신 있는 장은 기본서는 참고를 하는 거고, 자신 없는 장이다 그러면 기본서를 일회독 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또 기본서를.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자, 기본서는 어떤 장은 일회독을 하는 거고 어떤 장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자, 찾아만 보는 용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기본서 제 생각에는 한 최소 1회독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지. 우리 기본강의 끝났으니까, 지금 한참 됐으니까 2회독은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원가 관리회계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눈빛을 막 회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있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아요. 제목의 원가회계 하루에 20분이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하면 매일 조금씩 했으면 적어도 2회독 가까이는 되어 있어야 돼요. 2회독. 그러면 이제 2회독 정도 했으면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카바 또 카바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선별을 해야. 그러니까 한 5회독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2회독만 하고 시험 볼 때까지 그냥 안 봐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다라는 거죠. 공부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5회독 했다, 이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처음부터까지 1회독에서 2회독이면 충분한 거고, 2회독 이상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파트에 따라서 해독수가 많을 수 있는 파트도 있고, 그냥 2회독에서 끝나는 파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 어쨌든 기본서를 보는 장도 있고 안 보는 장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고. 그래서 기본서를 빠르게 1회독 하고, 자, 뒤에 객관식까지 이제 안 풀어도 되겠어. 어차피 풀 거니까 그 예제하고 내용하고 예제를 빠르게 1회독하고, 그 다음에 심학습은 제껴도 됩니다. 지금은 그건 2차 때 이제 봐도 되겠고. 자, 심학습이란 한번 맛을 보여드리는 그런 거니까 2차용으로. 그래서 기본서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이론과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지 말고 체크하면서 나중을 위해서 미리 시간을 줄여놔야 되니까 자 저는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딱 이해가 되고 잘 푼 문제는 굿 G라고 저는 표시했고 좀 풀긴 풀었는데 한참 걸려서 풀었는데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아직은 정확히 이해가 안 됐다. 미들 그냥 중간이다. 그래서 M 이렇게 저는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좀 어려운 문제는 그냥 배드 이렇게 저는 표시했던 것 같아요. B. 그래서 GM, B 이렇게 표시해서 지지가 나올 때까지는 풀었어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지지에서 끝난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뭐 M, G 또 MG 뭐 계속 마그네슘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뭐 지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렇게 B로 시작하는 건 열 몇 번 푼 문제도 있어요. 열 몇 번. M만에서는 이게 정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B에서 M으로 갔는데 다시 B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한 두 번에서 끝나는 문제도 있는 거고 어떤 문제는 한 열 몇 번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10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미리 안 보고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요거 했으면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고 제가 문제 푸는 걸 눈으로 보세요. 그냥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요거는 이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수업을 보고 듣는 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알겠죠?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구조를 자꾸 보고 들으면서 익히는 거예요. 구조를. 자, 문제를 구조를 익힌다는 거하고 외운다는 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외우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외우는 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자, 구조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거의 여기 교재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험 문제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지. 1차도 그러고 2차도 그러고. 그러니까 구조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고 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수업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건 구조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정사원과에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자료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본 강의부터 배웠던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구조를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딱 문제를 보면 바로바로 빠바방 해서 1분 정도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구조를 모르면 최소한 아주 간단한 문제도 2분 이상 걸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럼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합격과 불합격은 구조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 문제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실력 있는 사람이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 자 구조를 머릿속에 어떤 이제 프레임을 짜둔다는 거지. 구조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풀어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많이 들어야 되는 거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합격생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과목이 더 많으니까. 세무사 시험보다 훨씬 과목이 많으니까. 근데 1년 6개월 정도 만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전부 다 예습을 해야 갖고 오더라. 미리 다 풀어보고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해요. 이거 하려고. 그게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잘 하려고 하는 방안이에요. 근데 대부분 합격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이거 하고 있어. 막 수업 안 듣고 막 문제 풀고 있다니까. 그건 혼자 해도 되는 거죠. 혼자 해도. 수업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겠죠. 수업은 이걸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게 안 돼, 이걸 해줄 사람이 없죠. 문제를 읽어주고 이 문제를 분석해주고 막 숫자를 나열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한테 알바비 주고 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구조를 익히는 거지. 어떤 과목에 대한 문제의 그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구조를. 뭐 이걸 제일 처음부터 익힐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본이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서 최소한 한 2회독 정도 이렇게 올라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객관식 수업을 하는 거고.
자, 2차도 그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2차도 이런 스타일로 하셔야 돼. 수업 시간에는 착, 알겠죠? 자, 연습. 벌써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알겠죠? 팔짱 쫙 끼고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습. 복습은 별로 할 거 없어요. 복습은 수업 시간에 느꼈던 거,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구조 익히면서 좀 적었던 거, 그리고 요 문제 풀면서 M 또는 B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게 있죠. 그런 거 위주로만 좀 시간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습을 진하게 해버리면 그 문제를 애우는 게 돼버리니까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애우는 거하고 구조를 익히는 건 전혀 다른 말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복습은 간단하게 하세요. 오히려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보는 게 좋아요. 또 표시해 놓은 것도 좀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보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다음 수업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쫙 하고 또 복습하고 딱 또 수업 예습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구조를 익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자,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잠깐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공부 교재 보면 이론이 없죠. 이론 정리된 게 다 있어요. 문제 중간중간에 1차에 필요한 이론만 딱 넣어놨어요. 그 이론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 문제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론은 기본수하고 논리적 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수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면 그냥 2차만 보시면 되는 거야. 1차에 필요한 이론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문제수가 500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70문제밖에 안 될 거야 이거. 자, 무슨 말이냐? 중복되는 문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한 문제만 실었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 풀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연도는 다 표시해놨어요. 몇 년도에 이게 출제가 됐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된 문제는 거의 많이 배제가 됐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줄여놨다. 왜? 16문항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자라는 거지.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과잉 준비를 하지 말고 적절하게 준비를 하자는 거지. 그리고 해설이 되게 자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페이지가 좀 나갈 뿐이지 문제가 굉장히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습 문제하고 심화 문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심화 문제는 그냥 실력 향상과 나중에 2차에 도움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기 바라고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심화 문제는 똑같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2분 이상 걸리는 문제예요. 똑같게 나오더라도. 근데 숫자 좀만 틀어지거나 약간만 내용을 좀 틀어도 한 5분씩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업 시간에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심화 문제는 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그냥 스캔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 문제 나오면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물론 모르겠지.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그래도 스캔하는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고 심화 문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만 우리가 열심히 보도록 합시다. 연습만 봐도 충분하니까. 자,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2022년 이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를 잠깐 봐보시면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애는 어렵고 어떤 애는 쉽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세무사 1차 시험이 어려웠어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그렇지만 암만 어렵고 쉬워도 여러분들이 좀 손대기 좀 힘든 문제 한 2문제 정도 될 거예요. 많으면 한 3문제, 2-3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만 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만 다루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자, 올해 그 16문항을 잠깐만 이렇게 스캔해 보면 문제 봐도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해설 제가 해놓은 걸 좀 봐보세요. 해설 그냥 문제 그 난이도를 한번 봐볼게요. 25번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 거의 그대로 있는 문제. 26번도 거의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 이거. 그냥 똑같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냥 숫자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나오면. 그다음에 27번 문제는 이거는 교과서에 없지만 그냥 그 기본 강의 들었고 교과서에 있는 이론 학습 이해만 됐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건. 그리고 그 단일 배분율법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여기 실려 있으니까 연습이 됐을 거고 이중 배분율법은 제가 그냥 빼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런 건데 우리 기본서에 예제 문제 있었죠. 그거 풀 수 있으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27번도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28번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 서술형 문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찝찝해 표현이.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건 주는 문제고 29번 문제. 이건 그냥 있는 문제예요. 기본서 예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객관식에 그대로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죠. 딱 보면. 그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자, 그 표준 종합원가 계산. 우리 예제에 있었죠. 기본서에. 예제 문제. 그다음에 여기 객관식의 유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제만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이건 그보다 더 쉬운 문제니까. 미리 이런 거 대비해서 다 수업 시간에 표준 종합원가에서는 원래 기본 강의 때 잘 안 다루는데 다 다뤘단 말이죠.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고 31번 문제는 여기 객관식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단 말이지. 연습 문제 있는 거. 구조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풀이하는 것도 그냥 순서 똑같아요. 거의. 오히려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보다 좀 쉬워 이게. 지금까지 이게 못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는. 다음 문제 잠깐 봐봅시다. 자, 32번 문제. 그냥 교과서 기본 예제. 물론 객관식에도 그대로 있고 객관식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도 실려 있고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려운 문제가 선형계획법 아시겠죠? 우리 그 교과서 기본 예제도 있었고 그냥 교과서 기본 예제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함정이 하나도 없는 문제. 다 풀 수 있네 지금까지. 자, 33번 이런 거 이제 패스해야 되는 거야. 33번에 이제 여기에 이제 최소 2분 이상 걸리는 문제. 이건 또 함정이 깔려 있어요. 아주 그 무서운 함정이 있는 아마 여기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패스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좀 익숙치 않은 유형인 거지. 익숙치 않은 구조. 물론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다 풀었던 거고 다 있는 문제지만 이게 조합되면서 약간 함정을 깔았던 문제.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자, 33번 하나 일단 패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나중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공부할 때는 패스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장에서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4번 이거 교과서에 뭐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거 오히려 교과서에 그 실려 있는 문제가 객관식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그냥 주는 문제. 35번 거의 그대로 있어요.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거 오히려 여기 실려 있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거의 똑같은 문제고. 자, 36번 이거보다 이 학습률 추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재밌었어요.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틀렸을 수도 있어 보여.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학습률 추정하는 거 당연히 있어요. 교재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근데 표현이 이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국어 해석을 좀 잘못했으면 이건 좀 틀렸을 수 있는 문제.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실수했을 수 있는 문제.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 자, 37번 문제. 자, 대체 가격 중에 최소 대체 가격 구하는 건데 자,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이것도 문제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풀 수는 있는데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어렵지는 않은데. 자, 그다음에 38번 문제는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 이거 쉽게 말해서 제가 이 해설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숫자만 바꿔놓은 거야. 이거 그런 문제 되게 많아요. 여기 요 해설할 때 객관식 교재에 제가 이거 한글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대로 했으니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숫자만 바꿔놓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거 해설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있어요. 풀이하는 것도 똑같고 숫자만 다르지. 그 다음에 39번 문제. 요거는 교과서에 이 유사 문제 있고 그냥 이거 어렵잖아. 이거 배합 차이, 수율 차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좀 쉬워요. 이거. 대신에 뭐가 이건 좀 까다로웠냐. 뭘 물어보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 2, 3, 4, 5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물어보는 게 뭐지? 이걸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죠? 한 가지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표현마저도 또 객관식 교재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를 풀면 그 표현도 익힐 수 있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표현이 좀 까다로웠고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웠어요. 이거. 자, 40번 문제. 복수 제품의 CV 표현서. 교과서에 푸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자료가 아마 좀 독특한 자료,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그런 유형으로 자료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기본 강의를 잘 듣고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못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래도 좀 똑같은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출제된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 자료 제공 방식. 이거 어려운 문제지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패스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33번하고 40번 정도 패스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나머지는 객관식 교재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풀었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학습률 같은 건 좀 실수할 수 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제가 그 기준으로 삼았던 1분 30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문제 정도 그냥 뭐 좀 풀기 어려운 문제. 그럼 13문제 맞출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네, 계산 실수 감안하면 12문제 정도 된다는 거지. 자, 대충 아시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 해설의 상당 부분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숫자만 바꾸는 거다. 요 교재 객관식 교재 해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분 30초 이내 풀려면 여기 해설에 있는 걸 적으면서 풀면 풀 수 있을까요? 저도 못 풀어요. 적으면서 풀면. 자, 그러면 해설을 무시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는 거지. 이 해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설 이 풀이하는 과정에 항상 동일한 유형은 동일하게 제가 풀어놨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 해설을 머릿속에 딱 스크린처럼 띄우고 적는 것은 최소화해서 계산기로만 풀어야 돼요. 계산기로 짝짝짝 스크린 띄워서 절차 딱 밟으면서 필요한 것만 최소로 적으면서 그래야지 풀 수 있는 거야. 계산기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 이해됐죠? 이해 안 됐어요? 계산기로 많이 풀어야 돼. 근데 계산기로 풀려면 뭔가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구조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연습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연습할 때는 적으면서 푸셔야겠죠.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한 3, 4분 걸리겠지만 또 한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적으면서 푸세요. 그래서 구조를 익히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하면서 쫙 하면서 듣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이제 계산기로 좀 연습하고 그리고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이해도 갈 때 표시된 거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이제 계산기를 좀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시험에 임박할수록 이제 적는 걸 최소화하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시고 1분 30초 이런 기준으로 좀 맞춰서 계산기 위주로 푸는 연습하시고 지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걸 나중에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으면서 하세요. 지금은 차분하게 아시겠죠? 자, 1차 시험은 약 30% 정도 합격률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기본 강의 때에서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거의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1차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세무사 시험은 제 생각은 세무사는 2차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2차 경쟁률이 좀 심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1차에 올인할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1차 공부가 중요하지만 근데 1차 공부를 잘하는 게 또 2차를 잘 보는 거예요. 최근에 문제를 보면 1, 2차 구분이 별로 없어요. 2차도 그냥 주관식 그냥 객관식 문제 느낌이 나요. 여기 있는 심화 문제 느낌이 나. 주관식으로 된. 실제 그렇습니다. 주관식으로 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어쨌든 객관식 문제 열심히 잘 푸는 게 나중에 2차도 잘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경계선이 없다라고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이제 보도록 하죠. 제가 엊그저께 이번에 세무사 2차 연습서 이제 개정판 출간했어요. 그거 쓰느라고 숱하게 또 날 샜어요. 아주 진짜 고생해서 쓴 것 같아. 이번에 나름 쓰고 좀 만족도가 높아요. 잘 쓴 것 같아, 제 생각. 나중에 내년에 꼭 합격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서부터 이렇게 객관식하고 2차 연습서까지 똑같은 이렇게 흐름으로 쫙 연결시켜놨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되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구성해놨어요. 근데 좀 힘들었어. 기본서하고 표현까지 똑같게 통일시키려고 제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년 전에 제가 풀었던 그 풀이하고 지금 푸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지만 풀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문제라는 게
뭐 이번에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니라 과거부터 다 만들어서 풀어놓은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근데 그거 다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풀이 방식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다 또 통일시키는. 그러니까 또 근데 이 표현마저도 또 기본서부터 또 똑같게 또 똑같은 표현으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그래야지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하니까 그 과정 밟다 보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오기로 했어 오기로.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다 100%다 통일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뭐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 약간 통일 안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마음먹으면 또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목표를 딱 정했으면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이루는 겁니다. 대충 해서 절대 시험 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지 시험 합격하는 거.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빨리. 대충 해도 한 4, 5년 공부하면 합격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해서 내년 아니면 진짜 뭐 안 되면 내후년 유예까지 감안해서 내년에 1차 되고 2차 되면 좋은 거 이게 목표인데 안 되면 유예까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야 돼. 저 같으면 그냥 내년에 끝내는 게 목표야. 유예 없어요. 알겠죠? 제 사전에 유예는 없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냥 쌈박에 1년 딱 몰아붙이고 그냥 끝낼 것 같아. 유예도 힘들어. 유예도 1년 이상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게. 공부가 취미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힘을 쏟지는 마시고 직전에 쏟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본 베이스를 계속 꾸준하게 해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베이스를 쫙 서서히 끌고 막판에 확 몰아붙이겠다는 각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했네. 자, 우리 개간 잠깐만 언급하고 자 1장 넘어갑시다. 여기 교재 앞에 보면 개간 나와 있죠?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원가관리회계 구조는 이러합니다. 그게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랑 구분이 되는데, 자, 원가회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자, 제품 원가 계산된 정보를 자, 기업 내부 경영 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자,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회계고,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구별해서 기업 내부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회계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크게 세 가지: 계획과 통제, 자 의사결정, 그다음에 전략과 연계된 이제 최신 관리회계 내용,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는데, 자 먼저 원가회계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원가 계산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원가 계산 방법은 크게 4개 범주로 구별할 수 있더라. 자 하나는 원가 배분을 정확하게 할래 대충 할래, 조업도 하나만 가지고 조업도라는 그 기준만 가지고 대충 할 거냐, 전통적 원가 계산, 예전부터 있었던 원가 계산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80년대 이후에 태동됐던 다양한 원가 동인을 원가 배부 기준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원가를 배부해서 제품 원가 계산의 정확성을 높여보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해보자. 이런 사고에서 등장한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서에서 또 객관식 교재에서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는 거고, 8장에서 다시 1장에서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는 거고,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범주 설명드렸고, 자, 두 번째 범주는 이제 기업의 생산 형태에 따라서 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소량 주문 생산 받는 형태 기업이 있고, 하나는 그냥 표준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해서 그냥 수요자에게 파는 그런 대량 연속 생산하는 형태 기업이 있겠죠. 자, 이처럼 소량 주문 생산하는 형태 기업은 자 개별 작업별로 제품의 원가를 집계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개별적으로 집계하니까. 자, 그에 반해서 자 대량 연속 생산하는 형태 기업은 자 단일 제품을 상장하고 일단 자 공정별로 제조 원가를 집계하면 되겠다는 거야. 공정별로 제품의 원가를 집계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는 종합 원가 계산이 있죠. 그래서 크게
제품 원가 집계를 어떻게 하느냐, 개별 작업별로 따로따로 하느냐, 자 제조 공정별로 그냥 종합해서 하느냐 여부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별하죠. 자 우리는 3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 4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4장 말미에 혼합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원가 계산 방법도 배웠어요. 자 뭐였죠? 작업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통해서 배웠었죠. 손을 놓지 마라 했는데 한동안 지금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지금부터라도 안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암만 시간이 없어도 재무에게 2, 30분, 원가에게 한 2, 30분 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품 원가 집계를 개별적으로 할 거냐, 공정별로 종합해서 할 거냐 설명드렸고, 자 이제 세 번째 범주는 자 제품의 원가를 어떤 원가로 측정할래? 자 측정 방법에 따라 자 실제 원가로 사후에 측정하면 실제 원가 계산. 그러면 너무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제품 원가가 변동해 버리니까 자 이걸 극복하고자 나온 게 자 정상 또는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정상 원가 계산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원가 계산의 제품 원가의 지연성의 문제는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실제 배부율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발생했구나. 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해놓고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자.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정상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정상 원가 계산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2차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2차에서. 어쨌든 2차에서 정상 원가 계산과 뭐 변동 이런 게 결합된 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인 걸 배웠죠. 뭐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을 배운 거고. 그래서 실제 개별, 실제 종합 원가 계산을 배운 거고. 자, 6장에서 이제 정상 원가 계산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모든 제조 원가를 모든 원가를 그냥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측정하는 표준 원가 계산인 걸 배웠죠. 그래서 자 제품 원가 측정을 어떻게 할래 여부에 따라 자 실제 원가 계산 1장부터 5장, 자 6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 7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인 걸 배웠어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범죄예요. 자 마지막 이제 원가 계산 방법의 범주가 자 제품 원가 구성을 뭐로 할 거냐. 자 제조 원가 전부로 하자, 전부 원가 계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를 자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의 원가야. 이게 변동 원가 계산이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의 원가야. 초변동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여부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자 이걸 우리가 8장에서 비교하는 형식으로 배웠죠. 자 아마 1차,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가회계 파트가 8장일까요? 8장. 8장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거랑 많이 결합할 수 있고 또 관리회계 문제랑 결합해서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8장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따지고 보면 아까 정상 원가 계산도 요 8장하고 결합해서 주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회계는 끝났고 자,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갈 때 자, 관리회계는 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의 선택, 의사결정 이런 내용이죠. 네, 제품 원가 계산은 과거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제품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자 과거 원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가 함수를 추정하는 걸 배웠었죠. 우리가 이게 바로 원가 추정이죠. 그래서 원가 함수를 추정해서 그걸 토대로 미래의 원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추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추정 방법 기억나십니까? 공학적 방법, 계정분석법, 삼포도법, 고조점법, 회계분석법. 그래서 5가지 추정 방법을 통해서 자 원가함수 추정하는 걸 배웠어요. 또 학습 곡선, 비선형 원가함수 추정하는 걸 배웠죠. 자 이걸 우리가 10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10장이 원가회계에서 관리회계로 자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에요. 자 이제 원가 추정을 통해서 미래 원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추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전제하에서 이제 관리회계로 들어가는데 관리회계는 이제 첫 번째 주제 자 계획과 통제, 계획 플랜, 계획을 세운다, 실행에 옮긴다 do, 그 다음에 평가한다 c. 그래서 플랜 do c죠. 그래서 플랜과 관련해서 자 11장과 12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11장
CVP 분석,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자 전통적 관리액의 기초를 다루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 자, CVP 분석, 단기 이익 계획 수립. 그다음에 12장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종합예산.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개를 배웠고, 자, 2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C 평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성과 평가에 해당하는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라는 걸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가 플랜 두 C를 다루고자 하는 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딱 공부했으면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구분해서 배웠냐면,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변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이고, 자,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어떤 요소를, 일부 요소를 확실하게 모르고 그 확률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확실성화, 불확실성화로 구분한 다음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또 의사결정의 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 의사결정, 1년 초과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될 것 같으면 장기 의사결정. 자,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이라고 전통적 용어를 쓰죠. 이렇게 구분해서 14장에서 단기 의사결정을 배웠었고, 자, 15장에서 장기 의사결정인 자본 예산을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제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을 배웠었고, 그래서 세 개의 기본장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주제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즉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관점과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와 관련하여 대체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대체 여부 의사결정을 동시에 다루고자 하는, 자, 물론 주된 주제는 의사결정이에요. 자, 사업부 경영자도 자신의 성과평가 관점에서 대체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거고, 기업 전체는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과평가 관점이 진하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체 가격 결정이죠. 그래서 가격 결정과 대체 가격 결정. 자, 관리액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자, 17장에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통적 관리가 끝났어요. 이제 18장 9장에서 자, 최신 관리액에 해당하는 자, 전략적 관리액이라고 해서 18장에서는 자, 최신에 이제 개발된 다양한 원가 관리 기법들, 전략적 관점에 입각한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라는 걸 배웠고, 19장에서는 이제 전략적 성과평가, 아까 13장에서 배웠던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는 전통적 성과평가고, 19장에서 배우는 균형 성과표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성과평가 방법이에요.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전략적 성과평가 배웠고, 간단하게 보상에 관한 거 다뤘었죠. 요게 바로 관리액이에요. 요게 원가 관리액의 내용이고, 자, 개간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개간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숲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을 먼저 딱 그려놓고 이 숲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 머릿속에 입체화돼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숲, 개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자. 자, 이제 중요한 장 체크해 봅시다. 자, 앞에 그 기출문제 그 출제 경향 그쪽을 먼저 봐보시면, 출제 경향표를 보면 딱 중요한 장이 보일 거예요. 학계만 봐도. 자, 원가액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1차와 관련해서는 종합원가계산이 가장 어쨌든 출제 빈도가 높죠. 세무사 기준.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쪽 보면 출제 경향. 그래서 자, 종합원가계산 가장 출제 빈도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원가액에는 있잖아요. 4장부터 자 8장까지 골고루 다 이렇게 좀 자주 나오죠. 그냥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 골고루 4, 5, 6, 7, 8 다 준비할 것 없이. 특히 4장, 그다음에 7장, 8장은 뭐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세 장은. 제가 보기에 원가관리에는 어쨌든 4장부터 8장 여기는 거의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파트 가면 그 3대 중요한 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CVP 분석 11장, 그 다음에 14장 자 관련 원가와 단기 의사결정, 그 다음에 17장 가격 결정과 대체 가격 결정이죠. 요 세 개의 장이 2차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1차에서도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18장 전략적 원가 관리. 자 이것도 서술형이 자주 나와요. 여기서 서술형. 물론
계산형 관련된 것도 나오죠. 여기는 주로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서술형. 그리고 이렇게 내장이 중요하고 또 은근히 종합예산 이것도 세무사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1, 2차 할 것 없이 종합예산 그리고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장이죠. 어쨌든 16문항이라 이게 총 19장인데 16문항 정도 되니까 대부분 아주 그 중요하지 않은 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건너뛰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대부분 한 장에서 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장은 두 문제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출제 교수님이 골고루인데요. 골고루. 그리고 출제 교수님들께서 그냥 계산기만 들고 출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참고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참고하고 여러 객관식 교재도 들고 들어가세요. 물론 똑같이 내지는 않으셔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식의 문제들을 공부하는구나. 그래 이걸 보면서 그거 관련돼서 좀 변형해서 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중요한 장 체크는 별로 의미가 없었네. 골고루 다 나온다는 거지. 16문항이니까 골고루 다. 대부분 중요한 장에서 한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CV 분석 이런 건 특히 대부분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골고루 다. 골고루. 그러니까 빠지는 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게. 자, 챕터 1 이제 보도록 합시다. 1장.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갖고 온다는 전제하에서 곧바로 문제 풀고 제가 곧바로 문제 설명하고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가끔 이렇게 푸는 시간에 가끔 한두 문제씩 줄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수업 시간에 한번 1분 정도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단 말이지. 자, 일단은 챕터 1 봅시다. 원가의 분류와 흐름. 자, 여기도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출제가 되는 장이에요. 주로 제조 원가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장으로 구분해서 배울 건데, 자, 원가의 분류. 요거는 계산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산형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원가의 분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원가의 분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면 네 가지 원가로 구분하죠. 자,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중고정원가. 이거에 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은 중간에 나오니까 그때도 설명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그다음에 자, 기능에 따라서는 자, 제조 원가냐, 비제조 원가냐. 근데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3요소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농원가, 제조 간접 원가 3요소고, 자, 비제조 원가는 판매 관리비라고 우리가 배우죠. 판매 관리비.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분류가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죠.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류예요. 자산화 여부에 따른 분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류일 수도 있어요. 요 중에 제품 원가가 우리의 관심사니까 제품 원가는 자산화 시키는 원가죠. 재고 자산화 시켰다가 일단은 발생하면 재고 자산화 시켰다가 이 재고 자산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 계정을 통해서 비용화 시키겠다는 원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제품 원가에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기간 원가, 그 당해 기간에 비용 처리하는 원가를 기간 원가라고 하죠. 자, 판매 관리비는 항상 기간 원가고, 제조 원가는 즉 비제조 원가는 항상 기간 원가인 거고, 제조 원가는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제품 원가일 수도 있고 기간 원가일 수도 있죠. 이 분류가 8장에서 배운 우리가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분류가 여기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뒤에 다 나오니까 가볍게 그냥 언급만 하고 다시 배울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가의 흐름. 자, 요게 이제 주로 계산형 문제로 나오는데 올해도 당연히 여기서 나왔었고, 자, 재고자산 세 가지 계정을 검토하는 거죠. 우리가 원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요 세 가지 계정의 변동 내역을 검토하면 제조원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요 재고자산 계정의 변동 내역을 검토하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죠. 바로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요 세 가지 개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우리가 알아두는 게 목적입니다. 뒤에서 좀 더 또 배웁시다. 자, 이제 문제 곧바로 가봅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원가의 분류. 자, 원가는 원가 형태에 따라 변동, 고정, 준변동, 중고정 원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조업도가 생산량일 때
고정원가로 볼 수 없는 원가는 자 정액법에 의한 설비의 연간 감가상각비. 고정원가죠 당연히. 감가상각비 정액법에 따르면 정률법에 의한 설비의 연간 감가상각비. 이건 뭘까요? 연간이라는 말에 꼭 동그라미 쳐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정률법에 의하더라도 연간 감가상각비는 딱 정해져 있죠. 자, 내가 올해 많이 생산했다라고 해서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거나 적게 생산했다고 해서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죠. 정률법에 따라 정률, 상각률에 따라 정해져 있는 금액은 항상 비용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정률법에 의하건 이중체감법에 의하건 연수학계법에 의하건 무조건 연간 감가상각비는 고정원가상각이라는 거. 단 한 가지 감가상각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아니고 바로 뭐냐?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설비의 연간 감가상각비란 생산량 비례법이니까 많이 생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커지고 적게 생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변동가상각이에요. 이것만.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원가로 볼 수 없는 원가는 3번이 되겠죠. 자, 교재 특징 해답 없죠. 해답 보지 마라. 해답은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그래서 해답을 북 찢어서 이렇게 들고 그만 안 돼. 해답은 다 풀고 억지로 자주 보지 말라고 맨 뒤에다 가장 맨 뒤에 페이지. 그러니까 해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 풀어놓고 확인만 하시는 거지. 저도 아무 표시가 없어 교재. 표시 아무것도 없어요 교재.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푸는 거 이거. 깨끗해요 교재가 그냥. 새책 같아. 자 봅시다. 네 번째 연수학계법에 의한 것도 아까 설명했고 다섯 번째는 설비의 연간 고정지급 임차료니까 당연히 고정가 되겠죠. 그럼 그 밑에 이제 이론학습 봅시다. 자 이론학습에서 이제 이론 1차에 필요한 이론을 이제 정리할까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별도 네 가지 그래프를 알아둬야 돼. 알겠죠? 도표를. 자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비례적으로 뭐가 비례적으로 변동해요? 증가 감소해요. 총 원가가 알겠죠? 총액이. 그러니까 그 아래다 적어둡시다. 변동가는 따라서 뭐가 일정합니까? 요 기울기가 단가죠. 단위당 원가죠. 자, 변동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다. 단가가 일정하다. 자, 이게 조업도고 이게 총원가니까 변동원가는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 감소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죠. 그러면 요 기울기가 총원가를 조업도로 나눈 거니까 자 조업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량이죠. 또는 판매량 또는 기계시간, 직접 노동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총원가를 조업도로 나누니까 요게 바로 단위당 원가 되겠죠. 단위당 원가. 자 우리가 흔히 단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 원가는 이 단가가 일정한 원가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고정 원가는 자 조업도에 따라서 총 원가가 이렇게 일정하죠. 그래서 총액이 일정하다. 총액. 이쪽은 단가가 일정, 변동 원가는 고정 원가는 총액이 일정.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 없어요. 원가 거래액에서. 자 원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딱 한 개만 찾아서 이야기해달라고 방금 말한 거예요. 시험 문제 볼 때 변동 원가는 단가가 일정한 원가, 고정 원가는 총액이 일정한 원가. 자 그다음에 이제 준변동 원가는 다른 말로 혼합 원가라고도 하죠. 혼합 원가란 말도 종종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거는 변동 원가 플러스 고정 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준변동 원가는 자 조업도랑 관계없이 총액이 일정한 고정 원가 부분도 있고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해서 증가하는 변동원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원가 부분과 고정원가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동시에 들어있는 원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 준변동원가의 이 변동원가 단가와 이 고정원가 총액을 우리가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고저점법이에요. 고저점법. 고저점법을 이용해서 자,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준변동원가는 고저점법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고정원가는 계단원가라고도 하죠. 자, 요거는 자, 단계별로 총액이 일정한 거죠. 이렇게 단계별 총액. 자, 이렇게 계단처럼 단계별 총액이 일정한 원가. 단계별 총액이.
그래서 준고정원가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아요. 딱 한 군데에서만 주로 등장해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CVP 분석. 자, 비선형 함수의 CVP 분석. 그래서 준고정원가 총액이 달라지는 관련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그때 주로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잘 등장하지 않아 이게.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제조원가를 구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 자, 답 가리고 답 없지만 해설 가리고 찾아보세요. 이거 몇 번 같아요 이거?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자, 기본원가는 뭐죠? 다음 페이지 잠깐만 먼저 봅시다.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6페이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자, 1차에서 필요한 원가의 분류는 딱 요 그림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만 딱 찍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능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구별하죠. 제조원가를 3요소로 또 구별할 수 있죠. 이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죠. 그리고 비제조원가는 판매관리비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걸 또 원가 행태,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 이거랑 또 결합해서 다시 한번 분류하면,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 없으면 이건 변동원가로 보죠. 재밌는 게 직접 재료원가는 항상 변동원가로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직접 노무원가는 제 기억에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한 번, 1차 시험에서도 한 번, 이게 일부가 고정원가로 나온 적도 있어. 직접 노무원가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언급을 해주죠. 직접 노무원가, 변동원가 얼마, 고정원가 얼마 이런 식으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고정원가로 정의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고정원가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딸랑 나오면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변동원가야겠죠. 100% 변동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원가는 당연히 행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VOH,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FOH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제조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변동 제조원가와 고정 제조원가로 구별할 수 있죠. 변동 제조원가는 다음 세 가지 원가의 합이죠.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될 거고, 그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경우에 따라서 고정 제조 원가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도 원가를 행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변동 판매 관리비와 고정 판매 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원가는 결국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할 수 있죠. 변동 원가는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제조 원가 중에 세 개 있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그다음 비제조 원가 중에 변동 판매 관리비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변동 원가 분류가 나오면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나와요. 가장 8장에서는 저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고정 원가는 두 가지로 흔히 구분하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판매 관리비.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이거 못지않게 1, 2차에서 중요한 게, 자, 프라임 코스트라고 말을 하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도 하는 이 기초 원가와, 그다음에 컨버전 코스트,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과거에는 가공 원가란 말을 많이 썼고 최근에 기출 문제는 전환 원가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가공 원가란 말이 더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기출 문제가 실려 있는 교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는 전환 원가, 컨버전 코스트, 전환 원가라고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둬야 돼요, 이 용어는. 자, 기본 원가, 기초 원가는 제조 원가 3요소 중 뭐와 뭐의 합이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합을 말하죠. 말 그대로 필수적인 원가예요. 기초적인. 프라임, 아주 그냥 필수적인. 그에 반해서 가공 원가, 전환 원가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원가라고 해서 용어를 쓰는 거고, 자, 제조원가 3요소 중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원가 합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이 가공원가를 또 구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알아두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분류해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가공 원가인데 요게 이제 전환 원가인데, 전환 원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합하고 A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변동 가공 원가라고 그러죠. 변동 전환 원가, 변동 가공 원가. 자, 베리어블 컨버전 코스트 VCC. 자, 변동 가공 원가
또는 전환원가 이렇게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결국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고정제조원가라고도 하고 고정가공원가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픽스드 컨버전 코스트. 그래서 고정가공원가라는 용어도 쓸 수 있어요. 또는 고정전환원가, 이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변동가공원가는 8장에서 나와요. 용어가. 바로 뭐와 뭐의 차이죠? 초변동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차이는 요 변동 전환원가만큼 정의 차이가 있죠. 자, 초변동원가 계산은 요것만 제품원가고, 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제품원가니까 결국 변동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은 변동 가공원가를 제품원가로 보느냐 기간원가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겠죠. 이때 주로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자, 요것까지 알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8장에 나오니까 여기다 정리를 안 해놨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기초를 배우고 다시 이제 2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다음 제조원가를 구하는 방법 중 옳은 거. 자, 1번 맞아요. 제조원가 3요소를 생각하면 되겠지. 제조원가니까. 기본원가 플러스 제조간접원가 맞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것도 맞겠죠. 자,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2번도 맞겠죠. 가공원가도 맞는 말이죠. 자, 이거 근데 5번은 맞아요, 틀려요? 기본원가와 가공원가를 더하면 뭐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직접 노무원가가 2번 잡히게 되죠. 직접 노무원가는 기본원가에도 속해 있고 가공원가에도 속해 있으니까 5번은 틀린 거죠. 자, 5번에서 제조원가를 지칭하려면 자, 기초원가 플러스 가공원가 빼기 직접 노무원가 해줘야 되겠지. 직접 노무원가를 한번 빼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맞죠, 당연히. 3번 제조원가를 변동 제조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자, 직접 재료원가,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직접 재료원가, 변동 가공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애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그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설을 봐보면 제조원가를 무려 이렇게 8가지나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8가지 방식으로. 이걸 다 그럼 외워야 됩니까? 저도 못 외웁니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방금 말했던 게 일단 중요한 거고,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뒤에 그 그림 대비해서 한 번씩 봐볼까요? 1번은 가장 우리가 많이 지칭하는 방식이죠. 제조원가 3요소죠. 근데 만약에 직접 경비가 존재한다면, 자, 이런 원가 분류도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었잖아요. 자, 재료비, 실무에서 쓰는 용어, 노무비, 제조 경비, 제조자를 생략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제조 원가 3요소를 구분하고, 자, 이걸 추적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면 직접 재료 원가, 간접 재료 원가, 이것도 직접 노무 원가, 간접 노무 원가. 자,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요 중에 동그라미 친 간접 원가 3개,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이렇게 3가지 합을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죠. 자, 흔히 요 중에 직접 경비는 거의 실무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경비는 거의 대부분 100% 간접 경비라고 보는데, 근데 1차 시험에서 한 몇 번 직접 경비가 존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조원가는 3요소가 아니라 4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만약 직접 경비가 존재한다면 제조원가는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경비,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4요소가 된다는 거. 자,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제조 간접원가를 변동과 고정으로 다시 한번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8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예요. 3번이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예요. 제조 간접원가는 행태별로 구분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아까 설명했던 거 변동 제조원가 플러스 고정 제조 간접원가. 자, 5번 아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아까 지문에 있었던 거지. 자, 직접 재료원가, 변동 가공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그 다음에 6번, 7번 아까 설명드렸었죠. 마지막 8번 기본원가와 가공원가를 더한 다음에
직접 넘어가 한번 빼줘도 되고 이렇게 8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뒤에 온과 분류를 꼭 한번 음미를 하셔야 돼. 그래서 눈을 딱 감고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1교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2절 보도록 합시다.